찍어달라고.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 잠시만요. 작가의 대화에 참여해주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작가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을 위해서 짧은 카드 마술을 준비해봤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맞설사 지금 스테이크 합니다. 혹시 카드 좀 아세요? 카드 게임은 안 했어. 트럼프 게임에서 그 카드가 있는데 1부터 13까지가 있어요. 1은 영어 A고 그 11, 12, 13은 JQK라고 돼 있어요. 알아요. 총 52장의 카드가 있고 위에 조커 2장까지 있고 영리식 좀 필요해서 일단 카드를 일단 반절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카드 2장이 맨 위에서 조커가 나오게 됩니다. 조커는 좀 이따 쓸 거고요. 첫 번째 카드 제가 3장을 드릴 거예요. 카드를 이 마술을 맨 처음에 하고 제일 마지막에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장을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드를 이렇게 넘길 테니까 멈춰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카드요? 더 가셔도 되고 덜 가셔도 돼요. 이 카드로 하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이 카드가 선생님 고르신 카드가 되겠죠? 이 카드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곡선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마술을 시작할 건데 또 멈춰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기요? 선생님 고르신 카드가 이 카드가 되겠죠? 보이세요? 네. 해주시면 조커 2장을 왜 빼놨냐면은 이 조커는 카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조커를 사이에 끼고 그러면 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숫자 하나만 생각을 해주시겠어요? 네. 1부터 9까지 사이에 아무거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문희도? 네? 문희도? 아니요. 1부터 9까지 숫자만. 네, 생각했어요. 그럼 그 숫자에 9잖아요. 9를 곱해주세요. 두 자릿수나 한 자릿수가 나올 텐데 두 자릿수면 두 숫자를 더해주시고 한 자릿수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네, 더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그럼 또 9니까 또 9를 빼주세요. 했는데 그럼 어떤 숫자가 나와요? 0. 0이요? 그러면은 여기다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요? 네,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0을 한국어로 이렇게 쓸게요. 0.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마술이었고 두 번째 마술 또 조커로 하는 건데요. 아까처럼 또 가다가 멈춰 해주시면 돼요. 멈춰. 이 카드요? 더 가셔도 되고 덜 가셔도 돼요. 이 카드요? 이번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카드가 되겠죠? 특별한 표시를 해줬습니다. 해라는 카드가 나오죠. 맨 마지막으로 또 카드를 멈춰 해주시면 돼요. 멈춰요? 여기요? 또 고르신 카드가 이 카드가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제가 이 카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가지고 꺼내도록 할게요. 이제 또 마술가면 특별하게 섞어야겠죠? 설명하기 카드 조커가 있고 이거를 잠깐 섞어주시면 돼요. 오. 잘 섞으시는데요? 손놀림이. 이게 한국인들이 좀 유학 잘 섞는 이유가 하트가 있어서 약간 잘 섞는. 카드 이렇게 떨어뜨리다가 중간 한 장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카드가 오. 저는 카드를 알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 요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르신 카드 이 카드였잖아요. 이 카드가 A. 그 세 장을 드린 이유도 있어요. A 세 장이 나옵니다. 오. 그럼 내 카드가 뭐였잖아요? 여기 환 아까 쓰셨던 0 오. 해 맨 뒤에 여기 요가 있는 잘 안 보이네요. 거기서 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오. 사실 이거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작가님 혹시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9년도에. 69년도에 태어나셨죠? 네네네. 1969년도. 네네네. 에이스는 1일 때 탄다고 그랬죠? 네. 1960 오. 9년. 여러분 와. 김태균. 김태균. 사실 생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연도밖에 안 나와서 연도로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도서부 차장과 리더인 수연이와 리나가 각각 작가님에 대한 소개와 책에 대한 소개를 들려드릴 테니 경청해 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배민주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배민주 작가님은 2008년 동화집 옥녀의 시간여행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셔서 2010년 싱커로 제3회 청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지으신 책으로 천둥치던 날, 바람의 사자들, 린로드, 신라의 경찰의 딸 30 등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싱커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싱커는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상상력을 표현한 서사에 잘 녹아낸 작품으로 큰 인기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미마는 게임 싱커란 테스터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싱커란 폐쇄될 줄 알았던 신아마존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의식 속에 접속하여 그 동물들의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아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차츰 과거에 알지 못했던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미마의 성장소설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어서 작가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준입니다. 잘 들리나요? 들리나요? 예. 제가 앉아서 강의해보는 건 처음이네요. 이렇게 그 카드 마술로 환영해 주는 학교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싱크라는 책은 다 읽어보셨나요? 예. 재밌었나요? 예. 어렵지 않았나요? 예. 뭐 재밌긴 했는데 살짝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강연을 하러 올 때마다 약간 이제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재밌게 읽는 학생도 있고 좀 어렵게 읽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날의 강연장 분위기가 어떨까? 이렇게 약간 좀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아무래도 제 작품 자체가 약간 생태주의적인 그런 주제지만 요즘 이런 기후 이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연 다닐 때 이런 주제를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작가로서 행복한 점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 한 권의 책으로 남는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싱커는 제가 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첫 장편 소설인데 2010년에 장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읽히고 있는 그런 감사한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청소년 문학에 이 싱커처럼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 만들어낸 그런 SF 소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완전히 신인 작가였고 넉다기긴 했지만 완전 신인 작가였고 SF를 쓰는 것 자체가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품을 써나가면서 좀 불안한 마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출간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했었고 또 하루는 그렇게 불안해했다가 또 다음 날은 세상에 이런 작품이 없으니까 내가 쓴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근자감을 가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과 어떤 희망이 교차됐던 것 같습니다. 쓰는 동안.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 SF가 우리 주류 문학의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베스트셀러가 된다든지 대부분 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김철욱 작가 작품 제목 정도 들어봤죠. 한 2년 정도 거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 그 한국 SF 영화인 승리호 같은 우주 활극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콘텐츠가 창의적인 콘텐츠가 아주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SF라든지 판타지 장르를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 SF 영화가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도 하는 등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표지에 있는 저 물고기는 뭐죠? 그 동굴 그 그렇죠. 물고기. 제 소설에 나오는 동굴 물고기인데 원래 동굴 물고기는 동굴 속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눈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이 필요하지가 않죠. 하지만 이제 제 소설에 나오는 동굴 물고기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역진화설. 네, 역진화 발생기를 통해 눈이 생긴 거죠. 저 톱니바퀴는 이제 화가 선생님이 역진화 발생기라는 기술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싼 동물하고 식물은 뭐죠? 신아마존. 네, 그렇죠. 지하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남은 그런 인공 아마존을 표현한 것이죠. 지상은 다 빙하기로 인해서 이제 그런 밀림 같은 게 사라졌으니까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에 이를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봉쇄한 그런 지하 세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혐오합니다. 병균과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여겨서 두려워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에서는 아마존이 거의 버려져 있죠. 그런데 이 지하 세계에서 어른들은 너무 오래 살고 자라나도 딱히 이제 할 일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별다른 희망도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싱크란 게임을 통해서 신 아마존 속의 자연과 연결되고 자연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싱크는 이렇게 역진화 발생기라든지 고도로 발달한 지하 도시라든지 싱크 게임 같이 실제하지 않지만 그럴듯한 과학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이야기를 뭐라고 하죠? SF. 맞아요. SF라고 합니다. 공상과학 소설. 싱크는 SF입니다. 공상과학이란 말은 사실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SF를 그렇구나. 부를 때 그냥 사이언스 픽션 또는 뭐 과학 소설이라고 하지 공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상이란 말 속에 있는 어떤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과학 소설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상상력은 과학적인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 소설을 쓸 때 열심히 공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자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을 썼는데 정말 10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든지 기후 이변으로 태풍이라든지 폭우나 가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10년 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미래 예측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그냥 공상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공상이 아니고 점점 더 우리 코앞에 다가오는 어떤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 좀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강연을 다니면 싱크를 쓰게 된 계기 그리고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보통 어떤 이야기라는 게 뭐라고 하지? 한 가지 생각에서 딱 시작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쌓이고 모이고 뭉쳐서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딱 하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꼽자면 제
아직 어릴 때 이 과천 동물원에 갔던 그 경험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되게 흐린 날 동물원에 갔는데 그날따라 날이 흐려서 그런지 동물들이 이렇게 기운 없이 다 누워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보는데 거미줄 같이 쳐져 있는 그 전깃줄들이 되게 막 감옥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 이 작가들은 이렇게 사물이나 풍경에 되게 감정이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동물원에 그 동물들한테 느꼈던 그 우울한 기분이 저한테도 전염되면서 동물원의 동물들이 설령 탈출을 한다고 해도 호랑이나 사자 이런 애들이 탈출을 한다고 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답은 아니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나와봤자 도시에서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언젠가 우리의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돼서 지금처럼 자유롭게 바깥에서 공기를 마시지도 못하고 또 햇빛을 쐬지도 못하는 그런 날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더 이상 지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서 동물의 동물처럼 인류가 스스로 어딘가에 가둬야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싱크입니다. 어제 대기질 되게 안 좋았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안 잠깐 좋았어요. 나갔다 왔는데도 막 눈이 가렵고 막 뻑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루만 일해도 이렇게 답답한데 만약에 우리가 1년 365일 일해서 밖에 못 나간다면 어떨까? 우리가 누리는 이 햇볕과 공기와 또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지구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지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란 말이 있듯이 지금 누리는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싱커를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설 속에서 상상해서 그려내었던 일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든지 사람들이 여행도 못 다니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또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아시죠? 그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폭탄처럼 쏟아져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에 사람들이 차를 빼러 갔다가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 8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물이 천장까지 차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 태풍을 성장시키는 태풍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혹시 과학적으로? 여기서 과학 잘하는 분. 태풍이 왜 생기죠?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생기지 않을까요? 네, 또 태풍이 왜 생기는지 잘 모르죠. 태풍은 바다에서 보통 생기는데 이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이 뜨거우면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이 수증기가 뭉쳐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태풍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람도 불면은 그동안은 그래서 뜨거운 바다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태풍은 다 동남아 쪽에서 왔어요. 멀리.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위력이 약해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태풍 피해가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지 카트리나 이런 식 같이 이렇게 무서운 피해는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이번에 흰남노는 살짝 비교받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거의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거의 막 촉발시켰던 그때 한 1200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못지않은 규모의 태풍이었대요. 이 흰남노가. 그런데 이 흰남노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멀리 동남아에 생겨서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남쪽 바다, 일본 남해 해상에 생겼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남쪽 바다가 그만큼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태풍 발생이 여름에 상당히 지금보다는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여름에 툭하면 폭우가 쏟아지죠, 그죠? 이것도 온난화 영향이고 남쪽은 또 반대로 감으로써 비가 안 오고 이런 것들도 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 이상이라고 합니다. 점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른들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인데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심각한 걸 잘 못 느끼고 있죠.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눈에 보이는 큰 피해가 아니라도 또 엄청 무서운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대규모 실종 사건이. 그게 뭘까요? 올해 초에 이렇게 좀 뉴스가 제법 크게 났었는데 양봉업자들이 이제 꿀벌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겨울잠에서 깨기 전에 한번 양봉 그 문 열어가지고 벌통을 열어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벌통을 열었는데 아직 봄이 안 왔는데 꿀벌이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진 거죠. 꿀벌이 거의 한 80%가 그렇게 사라졌다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대요. 이유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양봉업자들 말로는 이게 한 10년 정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추리해 볼까요? 어디 갔을까요, 이 꿀벌들이? 꿀벌 실종 사건. 그 원래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던 곳으로 그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리죠. 아예 꿀벌들이 잠자다가 위로 올라갔나? 겨울잠 자다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기후가 꿀벌의 천적들이 살기 좋은 기후가 돼서 꿀벌의 천적들이 꿀벌을 공격하지 않을까. 아, 꿀벌의 천적이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번 겨울이 유난히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겨울인데 꽃이 핀 거죠.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이 꿀벌들이 꿀 냄새를 맡고 보통 이제 봄이 와서 꽃이 피면 깨어나는데 꽃이 일찍 펴서 깨어나서 꿀 빨러 나간 거죠. 나갔는데 먹고 돌아오려다 보니까 추운 거야. 아직 겨울이 안 끝난 거지. 그래서 못 돌아오고 얼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추측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슨 뭐 병 때문에 죽었다거나 천적 때문에 죽었다거나 하면 벌통에 꿀벌의 십자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자기 발로 날아나갔는데 못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떤 기후 이상과 이런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꿀벌이 없어지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예. 식물 번식을 돕는 일을 꿀벌들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꿀벌이 싹 사라지면은 수확량이 급감하고 인류가 되게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벌의 위기가 인간의 위기이기도 한 거죠. 기후 문제가 정말 우리 코앞까지 닥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꿀벌의 실종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한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 예전에는 이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사스 같이 그런 게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무슨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흡사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숙주를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한 그 인간이라든지 동물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숙주의 세포에 기생해서 자기 복제를 통해서 증식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생물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숙주가 죽으면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감기가 이 숙주와 서로 잘 적응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숙주 입장에서는 며칠 아프면 되고 바이러스는 안 죽어도 되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을까요? 아까 꿀벌처럼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죽어나가서 아닐까요? 그래서 왜 사람이 죽였을까요? 사람이 바이러스 때문에 왜 죽었을까요? 그게 오면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살지경으로 끌고 간 거는 이 유럽인들의 칼이나 총이 아니라 유럽인들의 몸속에 가지고 온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완전히 생명부지의 균이나 바이러스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면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은 그 후난성 그 우한의 야시장에서 야생 박쥐를 식재료로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야생 박쥐가 알다시피 박쥐가 바이러스의 온상이래요. 박쥐는 몸속에 바이러스를 가득 담고도 병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가득 담은 박쥐를 사람이 이제 식재료로 써서 먹었으니까 사람 몸속에 침투하겠죠. 근데 바이러스가 박쥐는 안 죽이지만 사람한테는 너무 낯선 종류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동이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익숙해지는데 몇 년이 걸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더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바이러스가 많이 숨어 사는 야생의 숲이나 그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 또 원래는 인간과 접할 일이 없는 이 야생 동물 몸속의 바이러스나 병용균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인류가 알지 못하고 면역이 되지 않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파괴, 환경 파괴와 관련이 있는 거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고 하거든요. 영구 동토층은 말 그대로 영구히 녹지 않는 곳인데 너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대요.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 안에는 가스,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밑에 있는데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그것도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속에 동면하고 있던 원시 바이러스들도 세상에 깨어나는 거죠. 완전 재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 소설에 나오는 그 바이러스도 원시 바이러스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글을 쓸 때는 그냥 자료를 공부하고 미래에 예측해서 만들어낸 허브 이야기인데 10년이 흘러서 이 기후 이상이나 바이러스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뭐 돗자리라도 깔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과학자들의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보면은 지구 온난화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올라간 온도라든지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기술의 발전으로 되게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전례 없이 안전해졌지만 이런 세상이 그대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이 지구 온난화 문제와 환경 파괴를 막아야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어른들이 눈앞에 이익에 좀 눈이 멀어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도 크게 신경성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 해 한 해 너무나 이렇게 달라지는 지표들이 보이는데도 크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 검색을 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딘가에 뭔가 뭐라고 할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뭐 그 특별히 그 소녀처럼 그렇게까지 투자가 되진 않더라도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겠죠, 그죠? 그린피스에다가 서명 운동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의외로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무슨 일이든지 안 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강연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게요. 약간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겠습니다. 동굴 물고기예요. 아, 저기 동굴 진짜 물고기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어떤 동굴 속에 있는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를 직접 촬영한 겁니다. 우와. 제가 이 신거를 쓸 때는 한국에 동굴 물고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8년 뒤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8년 뒤에 제주도의 어떤 용천동굴이라는 곳에서 용천동굴이 원래는 이제 호수가 없었는데 신라시대나 이런 삼국시대는 없었대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유물을 찾으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탐사대원이 그 속에서 쟤를 발견한 거예요. 동굴 물고기를. 그러니까 쟤는
호수가 원래 없던 시절에 물 밖에 있던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간 거죠. 재수 없게 동굴 속으로. 동굴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호수 속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서 이렇게 수천 년, 수백 년 살다 보니까 눈이 없는 피부에 살색으로 변한 그런 동물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의 물고기랑 똑같은 종류예요. 눈이 없을 뿐이지. 피부에 색깔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동물 물고기는 왜 눈이 없는 쪽으로 진화한 거죠? 제가 질문이 좀 많죠. 여러분들이 졸음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동물 물고기 눈이 없죠? 책에서 나왔는데 네. 깜깜해서 아, 필요가 없다고 다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걸을 필요가 없다고 다리가 다 없어지진 않는데 먹을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먹을 것도 너무 귀하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데 눈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기관에 들어간 에너지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눈이 퇴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거라고 합니다. 진화. 네. 우리가 보통 진화라고 하면 제가 이 이야기에서 그 자연 생태주의와 함께 제가 굉장히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진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진화라고 하면 발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나아지는 거, 더 영리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더 힘이 세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화는 그냥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움직이는 기관이 폐화하고 볼 필요가 없으면 눈이 사라지고 이게 진화입니다. 진화라는 것도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가 고래죠. 고래가 물고기인가요?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죠? 물고기처럼 물에서 헤엄치는데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고기를 앓을 때 알을 형태로 그리고 맞아요. 고래는 아감이 없죠. 고래는 아가미가 없어서 콧구멍이 여기 정수리에 붙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콧구멍처럼 코가 없으니까 콧구멍처럼 안 보이지만 이 정수리에 붙어 있어서 물속에서 오래 헤엄치다가 숨 쉬어야 될 때가 되면 보통 2시간씩 또 물속에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숨 쉬어야 될 때가 되면 물 밖으로 나와서 그 몸속에 쌓인 수증기를 뿜어내는데 그게 차가운 공기에 만나면서 분수처럼 되는 게 그게 호흡이에요. 고래의 호흡. 네. 그리고 다리가 퇴화해서 지느러미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원래는 다리였던 거죠. 네. 고래가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뭐랄까 어류처럼 진화한 것뿐이지 원래는 포유류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고래는 선택을 잘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선택을 잘했다. 고래는 물속에서 어류처럼 진화한 것은 선택을 잘했다. 무슨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이 고래는 물속에서 있다가도 숨쉬어야 다시 올라야 돼서 그냥 계속 물속에서 되는 만큼 진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포유류니까 그렇게까지 진화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익사하기도 하는 동물이거든요. 아, 이 고래가 아시죠?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원래는 고래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이 아닌데 그게 칭칭 감겨가지고 물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지나도 숨을 못 쉬니까 물에 사는 생물인데 물속에서 익사하는 그런 상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잘못인데 그렇게 죽는 고래들이 한 해 동안 많다고 합니다. 어망을 절대 바다에 버리지 말자. 그리고 막 거북이 이런 애들도 그런 그물이라든지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 같은 거에 목이 감기거나 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거북이 콧구멍에 빨대 꽂혀서 그 그린피스에서 빼내는 영상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사람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물속에서. 근데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야생 동물이니까 그 동물도 돕기 위해서 그물을 끊고 하는 일들이 위험한데 그런 일들을 자진해 사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그러면 선택을 잘했다. 아까 손든 분 어머니하고 말씀해보세요. 왜 선택을 잘했을까요? 고래가 이제 네. 크게 크잖아요. 네. 옛날에 공룡들도 있다가 먹이가 없어지고 하니까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 폐화되기 전에 물로 진화를 해서 그나마 표층을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똑똑. 와. 맞습니다. 그렇죠. 고래가 대왕고래는 표기가 30m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구상에 30m짜리 포유동물은 없죠.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공룡이라든지 매머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멸종됐죠. 근데 고래는 물속에 들어간 걸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죠? 살고 있는 편이니까 저도 잘 선택했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비록 인간 때문에 막 사냥당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수천 킬로미터 돌아다니며 살고 있으니까 선택을 잘한 편이다.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동물 물고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하도시 시안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도 못 보고 푸른 나무도 못 보고 살아가는 그 시안의 아이들이 동물 물고기가 닮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은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것 같고 이때 이제 싱커 이야기 후반부에서 아이들이 이 신아마존의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일정한 시기에. 예. 그래서 그걸 캐다 보니까 동굴이 지상과 연결돼 있어서 그 지상에서 눈 녹은 물이 들어오면서 봄이 되면 수위가 높아진다. 아 그래서 지상에 변화가 있구나. 기후의 변화가 있구나. 봄이란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시안의 위정자들은 숨겨왔지만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지상의 세계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런 용기를 내게 된 것이 이 싱커를 통해서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싱크는 이제 서로 다른 생물의 내신경을 서로 동조시켜서 동조라는 건 닿는다는 거죠. 이게 심장박동이 닿고 누가 이렇게 하품하면 옆에 사람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간단한 동조 현상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생물의 내신경을 동조시켜서 그 생물의 감각을 공유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쓸 때는 물론 이게 완전 공상이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뇌 속에 아주 소형 칩을 심고 그렇게 해서 그 칩을 통해서 기계도 움직이고 뭐 글도 쓰고 컴퓨터도 조작하고 그런 일들이 금세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핸드폰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 곧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 증후군. 이제 과학 소설의 공상이란 말은 빼자. 현실화 된다 언젠가. 네. 아 예. 그래서 이 시안에서 고립되고 좁은 세계잖아요. 아무리 시안이라는 도시가 크다고 해도 그죠? 그리고 어른들은 잘 안 죽죠. 제 이야기 속에는 단수 유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나도 가질 수 있는 직업도 너무 적고 그래서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싱크라는 게임을 통해서 신아마존이라는 놀이터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다른 생명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잃어버렸던 낯선 자연과 연결되고 자연의 일부가 돼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아마존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 노력을 하죠, 그죠? 동물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물고기를 싱크의 상징으로 삼는데 또 그동안은 서로가 고립되어 있어서 별로 대화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싱크를 하면서 서로 싱크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시안에 닥친 고난, 공집대가 쳐들어오고 막 시안의 그런 작동이 마비되었을 때 자기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력했던 아이들이 싱크를 통해서 협력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싱크는 동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동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품도 있고 또 제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반딧불이 진짜로 그 동남아에 가면 그 어두운 동굴이나 가면 반딧불이 똑같은 박자로 그렇게 꽁무니 불을 깜빡거리는데 보고 싶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한번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야 또 멋있겠다. 우주에서 먼지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삼각가스 이루다가 별이 되고 행성들이 중력으로 서로 당기면서 궤도를 돌고 이런 것들이 다 우주적 차원의 동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적 차원의 동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유-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거 유행 같은 거?
그런 뭔가 이로운 활동도 있고 예. 그리고 유행도 있죠 유행. 예, 누가 유행. 입은 어떤 옷이 너무 예뻐 보여. 그러면은 다 우후죽순 입어가지고 뭐 학생들 전부 그 뭐죠? 학생들 교복으로 입던 그 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스페이스라든지 그 노스페이스 옷만 입고 다닌다든지. 그게 뭐요? 저도 하나 사줬지만서도 똑같은 게 뭐가 입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 시커먼 거. 아무튼 뭐 남들이 입는 거 입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 유행도 그렇고 또 약간 인터넷 속에서 왕따시키는 거 있죠. 마녀사냥 이런 것들도 약간 나쁜 의미의 동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할 때 선풀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선풀을 좋은 선풀을 달면 따라서 좋은 글 쓰는데 선풀이 악플이 달리면 계속 그렇게 안 좋게 달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문화 쪽 콘텐츠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풀에 이렇게 목숨을 걸기도 하거든요. 웹소설 웹소설 쓴다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알겠네요. 웹소설 딱 쓰고 올리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 유명하면 잘 안 달려요. 아예 거의 안 달리죠. 예. 악플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 그 안 달리면 얼마나 심정이 그 아픈지 그 달아보면 저 친구가 웹소설 쓴대요. 네. 악플이 나요. 하여튼 제 소설 싱커는 일단은 다른 동물의 마음을 알게 해주죠. 우리가 개나 고양이 귀여운 영상 진짜 좋아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제일 대장이 뭐죠? 고양이 영상, 개 영상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 보면서 귀여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와 진짜 사람 같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동물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사람만 웃을 줄 알고 사람만 애교 부릴 줄 알고 사람만 화낼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싱커가 가능해진다면 인간이 다른 생물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지금처럼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구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구와 자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고 없애고 파괴하고 해도 되는 인간 거죠. 중심주의. 그게 아니다. 우리는 지구를 수많은 생명들과 나누어 쓰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망가뜨릴 권리가 없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인류세라고 해요. 인류가 멸종을 앞당기는 시기. 아, 인류가 멸종을 앞당기는 시기라고 해서 인류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날마다 없애고 있는 이 멸종시키고 있는 생물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나. 이 싱커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싱커 참 좋은 책이네요. 네. 제가 어떤 학교에서 이제 질문을 받는데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질문을 해줬어요. 제가 잘 안 보니까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최근 아이들이 노랗게 빛나는 태양을 처음 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하지만 미래 아이들은 자연과 공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접해보지 못한 낯선 환경으로 인해 다시 지하세계로 돌아오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간 후에 전기가 어떻게 되길 바라나요? 저런 질문을 어. 받았어요. 너무 와닿는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요. 제가 혼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단편 만화를 쓰고 있어요. 미래의 서재에 연재하기로 돼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이후의 세계, 지상을 개척하는 시대 이야기를 후속편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이 시야는 아이들이 지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실패할까요? 아니요, 전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요? 뭐 일단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을까요? 문명을? 또 어떤 의견은? 네. 저는 실패할 거라고. 네. 왜냐면은 항상 지하에만 있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처음 겪어본 세상이라서 싱커의 세계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쓰는 이야기 속에서도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나와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지상을 개척해도 네가 멋진 건물을 개척대원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 10,000명 이상이 사는 주거기지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올라가길 원하지 않을 거다 별로. 마지못해 군대 가듯이 아니 보상금 많이 주면 갈 수는 있겠지만 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따뜻한 인공세계에 너무나 적응해 있으니까. 지상은 춥기만 한데 뭐 거기 가서 볼 것도 없는데 뭐 가고 싶겠냐. 이런 사람이 있고 지상에서 개척대원은 그 대원은 자기 강화 시술까지 합니다. 그래서 춥지도 않고 너무 추워서 만약에 조난을 당하면 동면도예요. 동면.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 구조될 때까지 안 그럼 죽으니까. 근데 그 강화 대원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대원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지상을 개척하지 않으면 이 지하 도시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다. 할 일이 있고 도전할 과제들이 있고 개척해야 될 땅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한다. 그래서 저는 뭐 두 사람 말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올라가길 원치 않는 사람, 저도 추운 거 싫어하거든요. 원치 않는 사람들은 땅속 계속 살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가지 않을까. 지금도 에스키모들이라든지 캐나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살고 있으니까요. 뭐 못 밴쿠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 옛날 우리 조상들 호모 사피엔스들은 빙하 시대에 살았거든요. 몸에 털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지구를 꽉 차지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이빨이 있나 발톱이 있나 털이 있나 어떻게 살아남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구의 영장류가 되었을까요? 신비를 밝혀라. 누가 한번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피엔스가 그렇게 발전을 해서 다른 동물들을 제치고 영장류가 되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호모 사피엔스가 그 네덜란드 탈인이랑 그 네안데르탈이랑 교배해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아마 네안데르탈인의 지방 저장 능력이랑 우리 그 호모 사피엔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먹는 양의 그 위에 그쪽 신진세대 양이 합쳐져서 지금 그렇게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비만율이 높아진 거예요. 네덜란드 탈이 때문에. 유전자가 많은 사람은 더 비만한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비만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유전자 때문에.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그것 때문에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또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는 별다른 육체적인 장점 없이 그 빙하 시기를 이겨내고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되었을까요? 역사책에서는 직립부의 이제 가장 처음 보고 그러면 직립부에 하면서 손을 사용하고 손을 사용하니까 내려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다. 네. 그런 이야기도 그것도 맞고 저는 약간 제 나름대로는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죠? 다른 동물과 달리. 네안데르탈인은 남아있는 유물들을 보면은 약간 동물공처럼 가족 단위로 살고 고독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때를 지어 살고 무리지어 사냥하고 무리지어 이동했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를 교환했겠죠. 네가 오늘 사냥할 때 쓴 그 돌 되게 단단하고 날카롭더라고. 어디서 났어? 나도 쓸래. 나도 가르쳐줘. 그럼 비밀인데 너한테 말해줄게. 그러면서 싹 터지는 거죠. 비밀인데 하면 싹 터지잖아요. 그죠? 네. 호모 사피엔스가 수다장이라서 이제 어느 기능이 발달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해서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부터 동조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고 좋은 것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지만 그 신데렐라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콩쥐팥쥐가 있죠. 이 콩쥐팥쥐 신데렐라 이후에 비슷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대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를 퍼뜨리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그런 종류의 동물이라는 거죠. 인류가. 지금도 보면은 우리 SNS 없이 못
살죠. 아, 그렇네. 미래를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태도는 그런 네트워킹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직접 학원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지식과 교류를 얻을 수도 있고 제가 권하고 싶은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는 독서입니다. 독서. 비싼 수업료를 내거나 힘들게 나가서 누굴 만나는 것도 좋지만 똑똑한 사람이 오래 공부하고 노력해서 쓴 어떤 그런 책을 열심히 읽으면 얻는 것들이 굉장히 밀도높게 얻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좋은 독서법은 내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 때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여러 번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몸에 습득이 되겠죠. 같은 주제로 여러 번의 책을 읽으면 중요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니까 통찰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저도 싱글을 쓸 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심화시켰거든요. 여러분들도 독서를 통해서 독서는 대화니까요. 그 책을 쓴 사람과의 대화죠. 결국은 그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자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책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어린이 책부터 먼저 좀 쉬운 어린이 책부터 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읽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잘 알고 다른 건 하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다양하게 아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생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시대입니다. 오래 살죠. 오래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미래에. 그럴 때 내가 다른 전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간 좀 파생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스토리 창작가도 유망한 직업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지금 이대로는 지금같이 안전하고 풍요롭고 발달한 세상이 좀 지속 가능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점점 더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죠.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죽는데 좀 예전보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에 대해서 좀 하도 많이 죽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죠? 조금 덜 느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 우선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내내 떠들었지만 온난화를 좀 우선적으로 좀 막아야 됩니다. 이게 1도 올라간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1도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뭐 기업의 탄소 배출권,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탄소를 배출하니까요. 그런 것들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각 개인이 좀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많이 탄소가 배출되니까 좀 뭔가를 덜 소비해야 되는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미국 여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달려도 거기는 진짜 똑같은 풍경이거든요. 땅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초원을 지나가는데 새까맣더라고요. 초 위가.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게 다 솥대였어요. 소. 와.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주식이 고기다 보니까 스테이크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먹는 게 스테이크 고기니까 그래서 그 밥을 지어서 아침에 지어가지고 한 끼 정도는 밥을 먹지 않으면 두통이 오더라고요. 와, 씨 얼마나 많이 드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고기 말고는 파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이제 대도시 가면 다양한 게 있긴 하지만 여행하는 그런 장소에는 다양한 종류 요리가 없어가지고 아, 그럼 다 스테이크인 거야? 그래서 이 소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지구 4톤. 온난화에 일조한대요. 그럼 우리가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크는 여러분들은 먹어야 되는데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만약 일주일에 3번 먹을 한 번만 먹는다면 그 소를 덜 죽여도 되죠. 덜 키워도 되고 그러면은 그만큼 공기가 조금은 더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쓰는 종이컵 있죠. 이 종이컵도 장난 아니래요. 종이컵 우리가 우리나라 특히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이게 일회용 컵 연간
사용량이 120억 개래요. 120억 개. 이 120억 개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13만 톤.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가 종이컵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작은 실천에서부터도 어떤 친환경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를 배출하는 이 화석 에너지를 덜 쓰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겠죠. 친환경 에너지가 뭐 태양열 발전소라든지 수력 발전소 이런 건데 태양열 발전의 최대 단점이 뭐죠? 그 밤에는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밤이 온다는 거죠, 그죠? 예. 태양열 발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열 발전으로 100% 전기를 쓰겠다 하기가 힘든 게 하루의 반은 밤이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 문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 지구의 반이 밤일 때 반은 뭐죠? 파는 낮이죠. 낮. 그래서 낮인 지역을 사막과 밤인 지역의 사막에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발전소를 짓는 다음에 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한대요. 어? 네, 이게 제가 하는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사막지대에 발전소를 양쪽에 세운 다음에 관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이쪽이 낮을 때 여기서 만들고 저쪽이 낮을 때 저기서 만들어서 서로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2030년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세계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또 밤과 낮이 없는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주 위성 그런 데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구로 보내는 방법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면은 이제 지구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으니까 근데 우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요. 저기 기술이 우리를 앞으로 유토피아로 이끌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제 책 속의 세계 같은 디스토피아로 이끌까요? 저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빨리 만들면 유토피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늦깎이 작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40살에 작가가 됐어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잘하는 것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자신감도 없는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아이로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글 어릴 때 너 글은 좀 잘 쓴다고 칭찬을 들었던 거예요. 어릴 때 칭찬 들은 기억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 어머니들도 다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 있으면 칭찬을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힘이 되어서 언젠가 그 칭찬을 받은 것을 기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돼요. 네, 정말로. 그래서 작가가 한번 되어볼까? 그리고는 글을 써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창작교실, 어린이책 작가교실이라는 창작교실 인터넷을 우연히 보고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 과제를 했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는데 끝나고 이제 동기들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화도 쓰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 먼저 등단을 하면 엄청 질투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잘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엄청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일기도 어색하냐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현미 작가라고 일기도 어색한을 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저랑 동기였는데 저보다 먼저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질투가 나서 또 열심히 썼죠. 네. 그렇게 단편 동화를 쓴 거를 모아서 제가 이제 공모전에 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 당선작은 안 됐지만 이제 작품이 좋아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출판사에서 출간을 한 다른 작가님들하고 같이 작품집을 내게 돼서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때 당선이 되신 분이 이제 김여령 작가님이었어요. 저 다른 문학상 당선이 되신 분이 김여령 작가님이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완득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본 것 같다. 우리가 막 놀렸죠. 아 너무 촌스럽다. 무슨 완득이가 뭐냐. 그런 제목은 절대 잘 될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제목 바꾸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창비 청소년 문학상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1회 당선작이 됐대요. 그 책이 완득이가 집에 왔는데 이 제가 첫 번째 그 운영 시간 여행도 그 작가님한테 밀려서 제가 당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완득이로 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완전히 그 소리 떨리는 게 너무 배가 아프고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날 난생 처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창비 청소년 문학상 나도 탈이라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응모를 했는데 똑 떨어지고 그때 구병보 작가님의 위저드 베이커리가 당선이 됐어요. 아 그때 1회 그때 2회가 레전드였죠. 완득이 위저드 베이커리 두 작품이 완전 레전드였죠. 그 이후로도 항상 이제 앞서서 달리고 계셨고 근데 심사평에 제 작품이 오른 거예요. 그 최종평에.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썼어요. 제가 그 작품을 싱커를 썼죠. 그 1년 동안. 그 전에 쓴 작품은 훨씬 더 미래 이야기고 근데 이거는 이제 금미로로 제가 바꿔서 1년 동안 쓴 겁니다. 1년에 책 한 권 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제가 물불 안 가리던 시기 초심으로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눈이 펑펑 오던 날 전화벨이 울리는데 감이 오더라고요. 뭐 가슴이 쿵쿵쿵쿵 뛰면서 딱 받았더니 창빈 청소년 출판사인데 당선되셨습니다. 이런 거. 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살면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둘째 아이 낳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와도 된다. 그 기쁨에 제가 막 환호했던 그날 이후로 그렇게 기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제가 엄청 노력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제가 진짜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을 받게 되니까 저희 별 볼 일 없던 인생의 최초의 그런 성공의 경험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그 목표가 별거 아니라도 괜찮아. 난 복근을 만들겠다. 1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면 복근 생겨요. 진짜로. 지방이 좀 높여 있어도 지방 안에 있어 복근이. 진짜로. 네. 사람 체지방률 10% 미하면 복근이 나온대요. 네. 아니 근데 복근이 체지방이 있어도 있어요. 지방 안에. 운동하면. 이렇게 네. 힘주면 단단해져요. 네. 첫 문장을 쓰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문장에 점을 찍으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 이게 하나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교훈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설을 쓰기 전에 저는 아무것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네. 몇 살이라도 할 수 있다. 단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뭐 내가 날겠다 이건 좀 곤란하죠. 하지만 라이트 형전 했잖아요. 그죠? 날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았잖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가능한 것 같아요. 조금 허황해 보이는 목표라고 하더라도 제가 정한 목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창비 청소년 문학상 당선되겠다. 얼마나 허황된 목표예요. 그 전에 단편소설 한 편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단편만 썼었거든요. 근데 했잖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서 이 스토리 콘텐츠라는 것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망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다양한 플랫폼이 좋은 콘텐츠에 몸갈라 있어요. 심지어 전업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의사든 지금 뭐 웹소설 작가 중에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요. 의사는 주인공은 의사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검사는 주인공이 검사고 정의로운 일을 원래 검사는 정의롭지 않지만 소설 속에서는 정의로운 일을 수행하죠. 변호사는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그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웹툰을 그릴 수도 있고 관심과 재능이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저는 저희 딸한테도 해봐라고요. 그릴 솜씨가 좀 있거든요. 맨날 이제 게임만 하는데 게임만 하지 말고 소설 좀 읽어. 취미로 있다가 한번 써봐. 나중에 직장 구하면 그냥 취미생활로 어차피 넌 집에만 있는 집순이잖니. 그러면 저녁에 게임하지 말고 한번 웹소설을 써보려는가. 진짜로 정말 성공하신 웹소설 작가님들은 한 달에 억씩 벌어요. 뭐 제가 돈 이야기하는 게 속물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웹소설이나 이런 콘텐츠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이야기 듣는 분들 중에서 내가 좀 아이디어가 있다, 글쓰기 좀 재능이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취미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작가들이 강연할 때 글쓰기는 고행이야. 글쓰기는 정말 인고의 과정이야. 마음을 비우고 써야 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물론 꿈과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오늘의 행복을 위한 목도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행복이 어떤 것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너무 행복이 부족하죠. 그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1등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면 1등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행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응원하는 팀이 준우승했거든요. 너무너무 아깝게 준우승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구를 끊어야지. 야구란 스포츠도 볼 것이 못돼. 아니 6대 0으로 이기다가도 역전 당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는 볼 것이 못돼. 이건 사행이 아니라서 제가 그랬는데 그렇지만 선수들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홈런을 치고 그 동료들과 협업을 해서 어떤 좋은 수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승이란 목표만 생각한다면 할 게 못 되지만 그 과정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나날의 삶 속에서 자꾸 소박한 자기만의 행복을 꼭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성공하지 않고도 내가 그냥 나로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 다음이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그냥 우리라는 존재로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오늘 햇빛을 보고 또 예쁜 단풍을 보고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하는 이런 과정이 다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날의 작고 소박한 삶에서 저마다 행복을 찾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쉴 테니까 저 뒤쪽에 준비되어 있는 간식 가져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